학교 안을 찢어 놓는 듯한 비명이 들려온 건 모두가 정말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직전이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 누구도 평범하게 시작한 월요일 아침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을 학교 화장실에 갇힌 채 도움을 기다리다가 결국 너무 늦게야 구조가 온 16살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교외에 있는 공립학교 SMK 반따르 우타마 담사라사에서 일어났고 말레이시아 역사상 첫 번째 학교 내 살인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10대들의 폭력,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빠져들어가는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들에 대해 말레이시아 전체가 진지하게 질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반따르 우타마 학교 칼부림 사건이다. 2025년 10월 14일 월요일, 이 말레이시아 동네의 학교 하루는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시작됐다. 쉬는 시간마다 떠드는 학생들, 수업 준비를 하는 교사들, 그저 평범한 루틴이었다. 폼 3, 중 3에 해당 학생들, 그리고 그중 한 명인 16살 야핑슈엔도 학업 평가 시험. 말 그대로 그들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오전 9시 10분에 서아 9시 30분 사이. 학교 안의 평범한 소음을 가르며 갑자기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명은 여자 화장실 쪽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원래라면 안전해야 할 그 공간은 전혀 다른 곳으로 변해버렸다. 선생님들이 비명 소리를 향해 뛰어가며 도움을 요청했다. 화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리고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보게 된 광경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을 것이다. 16살 야핑슈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목, 가슴, 다리에는 심각한 상처가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용의자가 그 근처에서 자신이 한 일을 떠드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 모두는 깨닫게 된다. 이건 어디선가 침입한 정체불명의 괴한이 아니었다. 이 학교 학생이었다. 선생님들은 즉시 구급차를 부르며 다른 학생들을 현장에서 최대한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는 갈라지면서도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들은 여자 화장실을 봉쇄하고 평범한 화장실을 단숨에 범죄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구급대는 몇 분 안에 도착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그녀의 사망이 확인되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을 꾸고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한 소녀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다. 그 시각, 캠퍼스의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복도를 오가는 학생들 대부분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움직이고 있었다. 몇몇 학생들은 집회장, 어셈블리 근처를 배회하는 한 남학생을 보았다.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시험을 보던 슈엔이 교실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를 찾으러 나갔던 한 선생님이 그를 발견했다. 그 선생님은 즉시 학생들에게 교실 문을 잠그고 안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용의자의 형제 역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여러 명의 교사와 함께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제압되는 순간 특별히 저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벌어진 뒤였다. 이제 우리는 야핑슈엔이 어떤 아이였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그녀는 단순히 기사 속 이름이 아니라 분명한 삶을 가진 한 사람, 누군가의 딸이었다. 슈엔은 폼 3J 반 학생이었다. 폼 3에 올라오기 전 1년 동안 보충반에 다니며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그녀를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늘 남을 잘 도와주는 아이라고 기억했다. 고개 숙이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학생이었다. 15살 동급생 아담은 폼 1때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했죠. 작년에는 그 애가 부반장이었고 저는 반장이었어요. 같이 일할 일이 많았는데 공부도 잘하고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녀를 학교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다정하고 상냥한 아이라고 기억했다. 슈에는 공부만 하는 학생도 아니었다. 운동도 잘했다. 사고가 나기 딱 이틀 전 그녀는 IKL 스포츠 대회에서 배드민턴과 배구 종목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엄마 웡리핑은 딸을 이렇게 기억한다. 총명하고 규칙적이고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그리고 정말 다정한 아이. 말썽 한번 피운 적 없고 스스로 자기 일을 챙기며 가족을 많이 아끼는 딸이었다. 그 월요일 아침, 슈에는 3층 교실에 앉아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오전 9시 10분쯤 그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선생님께 말했다. 그녀는 교실을 나와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는 교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약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선생님은 걱정이 되어 직접 내려가 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슈엔이 아니라 집회장 쪽에서 칼을 들고 이상 행동을 하는 한 남학생이었다. 선생님은 곧바로 학생들에게 교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힘으로 문을 따고 여자 화장실 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그날 체포된 용의자는 14살 남학생이었다. 같은 학교 학생이었지만 슈엔과 같은 반도 아니었고 같은 학년도 아니었다. 슈엔은 폼 3, 그는 폼 2. 2살 어린 후배였다. 가족과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둘은 서로 거의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후 이 14살 소년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것은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학습 상담이었다. 공부 방법, 학습 난이도 때문에 돕기 위한 상담이었지 행동 문제나 정신과적인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용의자의 40대 아버지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그 역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아들을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 집에서도 말이 별로 없는 아이라고 설명했다.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제가 뭘 하든 그 집의 딸을 다시 데려올 수 없다는 것도요. 그 부모님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아들을 학교에 내려줬다고 말했다. 아들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은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더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왔다. 사건 이후에도 용의자 부모는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적이 없고 위로의 메시지조차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유가족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어떻게 14살짜리 아이가 이런 끔찍한 폭력을 저지를 수 있을까? 무엇이 한 10대를 이 지점까지 몰고 갔을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용의자가 온라인에서 폭력적인 콘텐츠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비디오 게임, 소셜미디어, 인터넷의 어두운 하위 문화들. 그가 소지하고 있던 무기는 2개였다. 일반적인 칼 하나, 그리고 컬업이라 불리는 곡선형 칼 하나. 둘 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이었다. 몸에서는 손으로 쓴 여러 장의 메모도 발견되었다. 내용은 상당히 불길했다. 어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세상은 가짜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메모들에는 NPC 게임에서 조종당하지 않는 캐릭터 같은 게임 용어도 있었고 애니메이션 데스노트의 대사도 인용되어 있었다. 특히 그래, 내가 키라다 라는 문구.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미국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들에 대한 언급이었다. 그는 메모에서 2022년 유발디 참사, 1999년 컬럼바인 고교 학살, 그리고 가해자인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의 이름까지 적어두었다. 또 컬럼바인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제로데이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 공격이 단순히 순간적인 욱함에서 나온 범죄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200여 차례의 칼찌름이라는 수준의 잔혹성은 단순한 10대의 분노를 훨씬 넘어선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그날의 사건은 이렇다. 시험이 한창이던 아침, 슈에는 3층 교실에서 나와 1층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평소처럼 화장실을 이용하려 했다. 누구에게나 너무나 평범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용의자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이 슈엔의 어머니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14살 소녀는 화장실 칸의 문을 열 수 없자 칸 위쪽 칸막이를 타고 올라간 뒤 그 안으로 뛰어내렸다. 슈엔은 잠긴 칸 안에 갇힌 상태였다. 도망칠 수 있는 출구는 없었다. 그는 2개의 무기, 일반 칼과 컬업을 들고 슈엔을 집요하게 반복해서 찔렀다. 슈엔은 필사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그 비명을 들었다. 선생님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미 용의자는 다시 칸 위로 올라타 밖으로 빠져나가 도망친 뒤였다. 슈에는 여전히 잠긴 칸 안에 혼자 남겨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중국어 교사 한 명은 칸 아래로 피가 스며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살려달라는 목소리도 들었다. 그 교사는 칸문을 두드리며 계속해서 괜찮니? 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결국 남자 교사를 불러왔고 둘이 힘을 합쳐 문을 밀어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슈엔의 몸을 발견했다. 슈엔의 어머니 웡리핑은 기자회견에서 딸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직접 밝혔다. 처음 보도에서는 50곳가량의 자상이라고 나왔지만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몇몇 기사에서는 제 딸이 50번 찔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목에서 폐, 다리에 이르기까지 200번 찔렸습니다. 상처는 오른쪽에 몰려 있었고 목과 몸통, 폐, 다리까지 부검의가 모두 확인했습니다. 200개의 자상, 목, 폐, 몸통, 다리. 말 그대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이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뉴스가 퍼지자 충격은 학교를 훨씬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말레이시아는 이런 종류의 사건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다. 학교 살인 사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에서는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을 산산조각냈다. 사건 직후 1.000명이 넘는 학생 가운데 학교로 다시 돌아온 학생은 약 3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칼을 들고 건물을 돌아다니던 용의자를 직접 본 학생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솔직히 학교에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학교는 빠르게 상담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이 남은 뒤였다. 슈엔의 친구였던 아담도 트라우마 때문에 며칠 동안 아예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다. 10월 17일 20명이 넘는 교사들이 슈엔의 빈소를 찾았을 때 몇몇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를 가르쳤던 바하사 말레이어 교사는 마지막 인사를 올리다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고 한다. 장례식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니르바나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가족, 친구, 동급생, 선생님은 물론 각종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포함해 거의 500명이 조문을 왔다. 교육부 장관 파딜리나 시드, 통신부 차관 티온닝, 여러 국회의원들도 빈소를 찾았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왕궁에서도 국왕과 왕비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냈다. 청년 스포츠부 장관 한나연은 슈엔이 스포츠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팀 말레이시아 유니폼을 그녀의 곁에 놓았다. 여 장관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어린 슈엔을 떠나보내며 우리 부처는 그녀를 기리기 위해 팀 말레이시아 유니폼을 그녀의 마지막 자리 곁에 두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웡리핑에게 이 유니폼을 슈엔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슈엔이 정말 좋아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인셀 문화와 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슈엔의 시신은 샤알람에 있는 니르바나 화장장에서 화장되었다. 그 자리에서 가족은 이렇게 말했다. 슈엔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이 증오를 끝내고 사랑과 친절이 계속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비극 이후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허위 정보와 루머가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사랑했다가 거절당해 저지른 치정 범죄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 용의자가 슈엔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는 이야기였다. 경찰은 이 루머를 곧바로 부인했다. 페탈링자야 경찰서장 샴수딘 마마든 이렇게 밝혔다. 용의자가 슈엔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그가 실제로 고백을 했다거나 거절당했다는 흔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슈엔의 어머니 역시 이렇게 말했다. 딸이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았다거나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딸과 용의자는 사건 전에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악성 루머도 돌았다. 한 SNS 게시물에서는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슈엔의 외삼촌 웡윤림은 그녀의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함께 갔던 가족이었는데 일부 사이트에서는 그를 용의자의 아버지라고 잘못 보도했다. 웡 씨는 이 허위 주장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고 직접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고를 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일부 사기꾼들은 이 비극을 악용해 가짜 QR코드와 가짜 후원 링크를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 했다. 웡 리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정말 우리 딸을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링크에 돈을 보내지 말고 직접 이곳에 와서 조용히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세요. 10월 15일 14살 용의자는 형법 302조 살인에 따른 수사를 위해 7일간 구금되었다. 10월 21일 검찰총장실은 그를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10월 22일 2025년 용의자는 페탈링 자야 치안법원에서 형법 302조에 따른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고 보도에 따르면 매우 조용하고 침착해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용의자는 아동법 2001이 적용되는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다. 대신 그는 양디 페르투안 아공 말레이시아 국왕 또는 관할 통치자 위 재량에 따라 무기한 구류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형량이 아니라 왕실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용의자 측 변호인이 요청한 정신감정, 정신과 평가도 허가했다. 그가 범행 당시 어떤 정신 상태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 사건에는 아미쿠스 쿠리의 법원의 친구 역할로 참여하는 변호인 로 키순퐁 변호사가 참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아이 역시 자신의 환경, 성장 배경, 정신 상태,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모든 요인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법원이 보다 공정하고 충분히 정보를 갖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경찰은 학생, 교사, 학교 직원, 상담사, 양쪽 가족들을 포함해 148명이 진술을 확보했다. 비극 이후 SMK 반따르 우타마 담사라사는 학교 전체 시스템을 갈아엎는 수준의 보안 강화를 진행했다. 2025년 11월이 되었을 때 학교는 거의 요새처럼 변해 있었다. 정문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었고 경찰 순찰이 매일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모두 가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위 같은 모든 날카로운 물건은 압수된다. 학생들이 수업에 꼭 가위가 필요하면 반드시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아침 시간에는 가방 검사를 기다리는 줄로 인해 긴 대기 행렬이 생긴다. 몇몇 학생들은 아예 가방을 들고 오는 걸 포기하고 물병과 필수품 몇 개만 손에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검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안심된다 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아예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그만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해서였다. 한 학부모, 하킴은 이렇게 말했다. 보안이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요. 학생 수가 줄어든 것도 눈에 보입니다. 감출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상담 지원이 훨씬 좋아졌고 남아있는 아이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학교의 대응이 어느 정도는 상처를 덜어주었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어떻게 14살짜리 아이가 이런 폭력을 저지를 수 있었는가? 답의 일부는 디지털 세계 속에 숨겨져 있는 듯하다. 용의자가 남긴 메모들은 그가 폭력적인 콘텐츠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미국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들. 전문가들은 폭력적 이미지와 극단적인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청소년들이 실제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말레이시아 중독의학협회 회장 스티븐 차우는 온라인 게임과 각종 플랫폼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되지 않은 게임과 과도한 스크린 사용은 뇌의 화학 구조와 감정 조절 능력 자체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행동 중독 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 왜 아무도 이 징후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용의자는 학습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었지만 행동 문제나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는 받지 않았다. 슬랭오르 경찰은 학교는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충분했을까? 범죄 연구자 아르 파니얼 셀브는 영국에서 칼 범죄에 연루된 많은 청소년 범죄자들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무기 관련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폭력적인 온라인 서브컬처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누군가가 용의자의 온라인 활동을 더 잘 모니터링했다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학교 안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역사상 첫 번째 학교 내 살인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살인은 학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안일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금속 탐지기와 가방 검사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답의 전부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기 자체만이 아니라 그 전에 드러나는 스트레스, 정서 불안, 위험 신호라고. 한 아이가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징후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섬세하게 알아채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직 이 비극을 소화하는 중이다. 부모들은 두렵고 선생님들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으며 학생들은 다시 학교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교육계 리더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두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학교가 코티칭 모델, 즉, 한 교실에 2명의 선생님이 함께 수업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교실 안에 어른의 눈이 2배로 많아지면 아이들의 행동 변화, 괴롭힘, 스트레스, 조용히 고통받는 학생들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수업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학생들을 지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더 커진다. 동시에 새로운 교육과정은 단순히 성적과 시험 준비뿐 아니라 가치관, 규율, 정서 발달을 함께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갈등 해결,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같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기술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요소들은 장기적으로 폭력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위험 신호를 보이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 학생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포착하고 아이들을 더 잘 지지하며 학교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시작된 변화들의 목적이다. 야핑슈엔의 마지막 하루는 어느 평범한 16살 학생과 똑같이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교실에 앉아 시험을 봤다. 그리고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다. 그저 누구나 하는 평범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다. 폭력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난다. 디지털 세계는 어린 마음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기묘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야 할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학교조차 비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질문해야 한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갖고 서툰 감정 표현을 웃어넘기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더 빨리, 더 진지하게 반응해야 한다. 슈엔의 삶은 분명 소중했다. 그녀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들어줘서 고맙다.